한국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의 더 강한 강국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거는 이제 미국과 잘 공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 이슈 안에서 소매 판매가 한국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국민들이 돈을 열심히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고용도 좋고 임금 상승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이거를 다 이자로 내고 있구나.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로 돈 내느라고 소비를 못하네? 라는 이제 결론을 한번 가졌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다 막아놓고 금리는 좀 낮춰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유 하나랑 지금 중국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힘들어지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못 사주잖아요. 우리나라 못 사주니까, 물건 못 사주니까 한국이 조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KDI에서 보고서 발표한 거 보면은 연간 GDP 성장률 한 2% 정도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니 나쁘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목표로 한 2%에 부합하는 숫자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1.6이랍니다.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올라가요. 2.35. 그러니 금리 낮추면서 그 효과가 하반기 정도 돼야지 반영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미 지난 연말 11월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좀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또 계엄까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미래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수출입 동향, 저는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한국 경제를 볼 때. 수출은 매출, 수입은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비용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적자인데. 그런 개념인 거죠. 무역수진이라고 하는데, 수출을 많이 했는데, 수입을 더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나라에는 그 당해년도에 적자입니다. 근데 수출을 많이 했는데 수입은 조금 덜 했어. 그러면 흑자죠. 그러니 무역수지 흑자 하면서 뭐 좋네 나쁘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이만큼이 다 적자였던 거예요. 아니 중국 주도의 수출 구조에서 미국 주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적절한 수준이 되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될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2023년부터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8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막 나라 망하네 만에 했었는데 IMF 가네 만에 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넘어갔죠. 지금은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무역 흑자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막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막 이게 나왔죠. 이게 나와가지고 저도 밤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 뭐 어쨌든 이제 일은 벌어졌고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또 세워봐야 되는 시점이 됐죠. 그 시나리오를 세우기 앞서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헌재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는 4월에 할 거다. 어디서는 5월에 할 거다. 어디서는 8월에 할 거다. 막 이러고 있어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볼게요. 그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과거에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한 번씩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위기가 왔었죠. 앞서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 때는 63일, 박근혜 때는 92일 걸렸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빨리 끝났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야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당시에 주가가 어땠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추안 발의되고 의결하고 하는 동안에 한 5% 정도가 빠졌었어요. 요 빠졌을 때를 보면은 탄핵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차이나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 이게 이제 다 겹치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 빠진 그 주가 하락은 한 5% 정도 지금 추정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선반영이 됐던 걸로 보여져요. 탄핵 소추하고 나서 빠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갔는데 그 전에 이때 빠졌었거든요.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빠졌을 때 이미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 리스크들에 대해서 선반영이 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때도 약 한 5% 정도가 빠졌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근데 반대로 앞서 노무현 때와는 달리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률만 6% 넘어가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너무 호황이고 하니까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럴 때 이렇게만 놓고서 증시가 5%만 빠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봅니다. 이게 빠졌는데 탄핵 때문에 빠진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진 건지 원래는 올라갔어야 됐는데 덜 올라갔는지 떨어졌어야 됐는데 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P 500이랑 Nikkei랑 상해 요거 가지고서 비교를 해봤어요. 니케이는 일본이고 상해는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냥 탄핵소추안 발의되고 나서 기간 되고 끝날 때까지 보면은 코스피가 한 10% 빠졌대요. 10% 빠지는 동안에 S&P 500은 4% 빠졌어요. 일본도 4% 빠졌어요. 상해는 올랐대요. 상해는 아까 전에 왜 차이나 쇼크 때문인데 차이나가 뭔가 쇼크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만큼 중국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떼보는 거예요. 중국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보면 한 6% 정도 차이 나죠.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6% 정도가 그 탄핵 때문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박근혜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탄핵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한국은 4% 올랐어요. 4% 오르는 동안에 미국은 11% 올랐죠. 일본은 12% 올랐습니다. 중국은 뭐 그냥 계속 3% 정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탄핵 때문에 한국은 한 5%덜 올랐구나 6%덜 올랐구나 7% 8% 이렇게 덜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 5% 정도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6에서 7% 정도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탄핵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의 주가 하락은 대략 한 5에서 7% 정도 사이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탄핵이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서 7% 정도 빠졌던 거 올라가겠죠. 근데 5에서 7% 정도 빠졌던 게 빨리 올라가 주려면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탄핵이 됐으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외국자분들이 계속 이탈을 하는 거죠. 프랑스랑 똑같은 상황이다. 근데 무디스에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에 돈을 맡겨놨는데 한국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너는 돈을 뺄 거야. 그러면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미국에서 한국에다 투자를 했어. 그럼 팔았어. 팔면은 이거 미국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환전을 하겠죠.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이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적게 할 거야 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왔어.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은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달러가 비싸진 거고 내려오면은 달러가 싸진 거예요. 근데 올라갔죠. 달러가 더 비싸졌죠. 원이 약해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300원대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졸지에 갑자기 1,450원까지 올라갑니다. 외국자본들이 유출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탄핵 이슈가 종료가 돼야지 해소가 될 거다.
제가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탄핵안이 가결이 됐어요. 14일에.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원래 9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재판관이 6명밖에 없대요. 3명은 국회에서 지금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임을 못한 상태에서 탄핵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명밖에 없죠. 6명이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6명 중에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을 한 사람이래요. 그럼 윤석열이 선임한 사람이 반대라면 6표가 확보가 안 되죠. 그럼 탄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 명을 정말 잘 구워 삶아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거가 이제 하나 물음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빨리 국회에서 3명을 선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탄핵하던 시기에도 2명인가가 없었는데 새로 선임을 하려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선임을 하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안 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선임하는 건 안 되지 해가지고 선임을 못 했대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네들 선임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막 또 싸우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겠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지금 어쨌든 가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탄핵이 되려면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국회를 내가 진압을 한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혹시 이 부분도 혹시 공부가 좀 되셨나요? 국회를 막았대요. 국회를 막았는데 문을 열어줬어.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니들이 막았잖아. 막았는데 내가 담타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한 거야. 이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쏴 죽이려면 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막았잖아. 190명 다 찬성해가지고 취소했잖아.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보니 야 이거 쉽게 안 끝나겠는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저한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면은 탄핵이 된다, 안 됐다. 그럼 탄핵이 됐어. 탄핵이 되면은 그 이후에 대통령은 누구지? 지금 이재명이 지지율 한 거의 한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또 물음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면은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이면 5년간 못 나가요. 근데 징역형이면 10년 동안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거지?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뭐냐? 항소를 하면 돼. 항소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갈 수가 있대. 그 항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난 나갈 거야 했는데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항소 기간 동안에 다시 유죄 선고를 하고 싶은 거죠. 유죄 선고하면 이재명은 뭐 하겠습니까? 또 항소하겠죠. 그럼 그 시간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항소가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빨리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은 거고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삼실 갈 때까지 버텨가지고 탄핵되더라도 이재명 못 내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이 못 나와야지 해볼만 하잖아, 국민의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그러면 이재명 못 나온다고 하면은 대통령 누가 되냐? 난 이제 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아야지 뭐 시나리오를 세울 텐데 이거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만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투자 전문가들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 일단은 우리 일본 후퇴하자. 돈 되는 곳으로 가 있자. 프랑스에서 지금 독일로 이동했듯이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일단 글로벌 다른 곳으로 피해 있던지 아니면 그냥 현금 쥐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막 시간 지연시키면서 눈치 싸움을 엄청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 거 알아. 아는데 지금 탄핵시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이게 참 되게 한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양쪽이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성장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맞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빨리 되는 게 맞는데, 뭐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공화당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같은 기조를 맞추는 정부니까, 그럼 이쪽으로 시장 가겠구나라고 이제 시나리오 여러 개 중에 이쪽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 아까 전에 프랑스 보셨잖아요.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랑 반대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돼버리면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조금 그게 저의 고민이고, 이런 시나리오들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냥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탄핵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국방, 경제, 기업, 외교, 재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국방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을 할 거고, 북한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관계를 회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 외교를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뭐 최저임금 인상 시키고, 뭐 경제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기업들은 소상공인 위에서 전위대출 해주고, 아무래도 부자들한테는 조금 더 뜨게 할 거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들 이런 거 ESG 경영 강화 같은 걸 하겠죠. 어, 그리고 뭐 전기차 조금 더 다시 드라이브 걸 수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 이쪽으로다가 드라이브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면은 친환경 관련 산업, 탈탄소, 태양광, 이차전지, 중국 관련 산업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또는 윤석열이 유지를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이랑 계속 뭔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력을 현대화시키면서 북한의 그 위협 도발을 계속해서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랑은 계속 좀 멀어지는 듯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뭐 탈원전 폐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좀 원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겠죠. 오늘도 또 루마니아 관련해가지고 원전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기사가 떴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을 더 확대를 하겠죠. 그냥 서로 보면은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정책들이 너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산업들을 살펴봐야 되고, 이때 발생하는 수혜 산업은 방산, 원전, 인프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이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정책 발표한 게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정책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추린 거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큰 틀은 바뀌지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전 쪽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만약에 탄핵이 돼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전 산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민주당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원전 산업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 유럽 뭐나 할 것 없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친환경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겠는데?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안에다가 원전이랑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제 좌파 정권에서 나는 친환경으로만 할 거야 했었는데, 이들이 원전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당으로 바뀌어도 민주당은 이런 원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다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 잘하는데 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제일 잘해요. 프랑스가 제일 잘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가격이 반값이라며요. 근데 더 빨리 만드는데.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원전 막 수출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또 막 가로막고 해가지고 뭐 어려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저는 민주당에서 원전을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민주당으로 바뀌든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가든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예산안 통과시킨 걸 보면은 원전 관련된 예산들을 대폭 감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됐지만 추경 예산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원전 쪽에다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트럼프가 앞으로 국방비를 더 내라고 할 거는 너무나 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돈을 더 내라는 말을 못하게 할 방법은 이렇게 하면 더 내라고 못해요. 지금 계엄 이후에 트럼프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이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예요. 트럼프는 국방비를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잖아요? 네, 미국이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기를 배치해놓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나라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는 지네들한테 필요하니까 놔둔 거야. 근데, 너네들 위험해서 우리가 지켜주는 거니까 돈 내. 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그러면 트럼프는 돈 내라는 말을 못 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이 와서 해결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런 데들 와가지고 와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트럼프 1기 때 박근혜가 탄핵이 됐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될 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대두가 됐고, 중국 견제 어쩌고저쩌고, 중국 견제라는 그때는 중국 견제라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한국이 위험해 해가지고 사드 배치한다 해서 사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다들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한국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 있죠.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다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뭘 줬을까요? 첨단 전투기를 줬어. 그러니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랑 싸워서 상대가 안 되겠지만 뭔가 비빌 수 있는 상황은 됐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도와주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약간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배치를 더 해야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거 아니고서는 윤석열이 저렇게 계엄이라는 거를 일으킨 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 역사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국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거나 무기를 갖다 놔서 여기를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중국이 완전히 이제 고립이 돼요. 이미 인도를 통해서 인도랑 중국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인도 통해 가지고 막아놓고 요 밑에 뭐 필리핀, 베트남, 뭐 대만 이런 데들 통해 가지고 또 나올 것을 막아놨고, 한국 통해서 막고 일본까지도 이렇게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아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초격차를 벌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런 취지에서 정말 윤석열이 역사적으로 위인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희대의 빌런으로 남게 될지 둘 중에 하나로 남겠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